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확실한 경제 효과를 위해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착공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차질도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인 소위 구성에 비춰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억압한다며 국민 항쟁을 선포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에나 성실히 임하라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시설을 유지관리 중이라고 MBN에 밝혔습니다. 최근 흉악범주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간척 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이 32년 만에 또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해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 건가? 그러니까 연구 용역에까지 착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역대 정부 중 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만금 사업에 가장 큰 돈을 쏟아부었던 만큼 민주당과 전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면 중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제동에 불가피해졌습니다. 안병옥 기자의 현장 취재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안에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입니다. 1km 남짓 떨어진 군산공항의 역할을 흡수해 국제공항을 만드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애초 계획은 내년 6월 착공에 2029년 개항이 목표였지만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최초 요구안의 1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에 진행 중인 철도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따질 예정입니다.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역까지 47.6km가 연결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예산이 1,191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예산 삭감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작성도 지시했습니다. 확실하게 경제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국토부는 TF를 꾸려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안 된 사업, 공항하고 철도하고 도로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돼요.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을 이르면 다음 주 발주해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화풀이라면서 말이죠.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마침 호남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80% 가까이 깎는 게 과연 문명정부에서 가능한 일이냐며 잼버리 파행 탓을 전북에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건 예산 독재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30여 년의 새만금 개발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잊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지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재설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새만금 개발은 언제 끝나는 건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죠.
새만금 사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또 뭐가 문제인 건지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 기자, 어렸을 때부터 새만금 개발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정말 오래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더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바다에 방조제를 쌓아서 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이 땅을 새로 만드는 간척 사업입니다. 네. 지도를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 애초에 이 전북 군산시에서 부안군까지 이 세계 최대 길이인 33km의 방조제를 만들고 이 농경지를 만들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아, 이 쌀이 부족할 당시에 무려 서울의 3분의 2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농경지를 만들어 이 쌀을 생산하려던 건데요. 네.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착공에 들어가 19년의 공사 끝에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 아닙니까? 그러면 새만금의 목표도 바뀌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쌀이 남아 돌면서 전부 농경지로 만들려던 계획은 계속 수정됐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정권마다 이 변동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선 서해 교역 물류 중심지로 만들려고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선 이 종합 관광과 산업벨트 조성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또 최근엔 미래 전략, 첨단 전략 산업 중 하나인 2차 전지 분야의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계획이 수정이 많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땅이 큰 만큼 들어가는 기반 사업 비용도 어마어마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딸을 개발하려면 SOC, 즉 이 기반 시설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뭐 도로나 공항이 포함되겠죠. 네. 현재까지 이 새만금 SOC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1991년 고성 잼버리 행사 당시의 SOC 사업비의 2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 대표적인 SOC 사업은 신항인데요. 중국의 동해안 경제특구와 일본을 연결하는 이 중심 항만을 목표로 3조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한 새만금과 전주를 잇는 고속도로엔 1조 9,200억 원이, 새만금 신항에 들어가는 철도에도 1조 3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 태스크포스 점검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이 멈추거나 대폭 조정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투입된 돈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나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SOC 중에서 가장 논란되는 건 뭡니까? 공항 얘기도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는 새만금 공항의 사업이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고 적자가 날 거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새만금 공항의 사업은 이 경제성은 낮지만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수건 산업 사업이란 이유로 2019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공항들이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군산공항은 지난 5년간 163억 원의 적자를 냈고 무안공항도 838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도 14곳의 지역 공항 중 무려 10곳이 5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건데 새만금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과 전북도는 이게 지금 새만금 잼버리 사업에서 잘못된 거, 잘 못한 것 때문에 여기다 화풀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고 나서 이 잼버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추경호 부총리는 이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 10개 사업에 대해서 80% 이상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합니다. 전북 도민들은. 잼버리 사업과 내년도 예산 편성 그리고 새만금 그리고 관련 지역의 예산은 전혀 관련 없이 예산은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편성을 했다는 장관님. 말씀드리고 정부는 이미 50% 이상 진척된 기존 사업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사업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겠다는 건데 사실 예산이 조정되면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총리만 해도 전주 출신이라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코인 사태를 불러온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 3명, 야당 3명. 과반이 넘으려면 야당에서 1명은 찬성을 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3명 모두가 반대를 했거든요. 자문위의 권고도 있으나 마나였던 겁니다. 사실상 제명이 어려워진 건 물론 징계 자체가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 제명안을 결정하는 회의는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찬성 셋, 반대 셋 이렇게 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대 투표로 인해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이 무산이 됐는데 여야가 각각 3명씩 투표에 나선 가운데 통과되려면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했다는 설명입니다. 선출직의 특성상 다른 의원 제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제명보다 낮은 수위인 30일 출석 정지 징계안을 새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이 이 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습니다. 앞선 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이럴 것 같으면 왜 뒀습니까? 이거 완전히 허수아비고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정의당은 민주당이 코인 방탄을 한다고 지적했고 김남국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책임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지켜보겠다. 다시 말해 선을 그으면서 경질론에 대해서도 들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편을 겪은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다음에 많은 심려를 하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가위의 불참에 야당 의원들과 국회 숨바꼭질이 벌어진 것을 두고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위 인력이 부족했다는 등의 문제는 인정했지만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장관을 두둔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여가부에서 책임지는 게 맞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전북도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북을 유려하는 게 그게 중앙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전북도민께도 사과하십시오. 국민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경질론은 정확히 들은 적이 없다며 국회 일정과 감사 등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잼버리를 준비하며 전라북도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여러 기반 시설을 만들었죠. 대표적인 게 글로벌 청소년 리더 센터입니다. 수천만 원 세금을 들여 유럽 여러 나라로 훑으면서 사례 조사까지 한 결과인데 대회가 끝난 지금도 준공조차 못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50억 원을 들였는데 말입니다. 향후 명확한 운영 계획도 없고 또 유지에도 세금은 펑펑 들어가겠죠.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물이 고여있는 잼버리 야영장 한쪽에 3층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입니다. 준공도 마치지 못해 대회 기간엔 사용 허가를 받아 임시로 사용됐습니다. 내년 3월 준공이 돼도 시설이 어떻게 이용될지는 미지수. 하지만 계획을 세울 때는 달랐습니다. 2018년 4월 당시 전북 잼버리 추진단장 등 8명은 7일간 일정으로 영국과 스위스에 다녀왔습니다. 영국 기렐 파크 같은 스카우트 시설 견학을 통해 어떻게 건물을 짓고 활용할지 살펴본다는 명목입니다. 예산은 약 3천만 원, 일정 중 식사 경비로 업무 추진비도 사용됐습니다. 이후 출장 보고서엔 건립비 최소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구비, 자원봉사자 중심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건립 비용만 450억 원이 들었고 준공 후에도 건물 필수 유지 인력 18명, 경비만 매년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해외 사례를 본다며 수천만 원을 들여 그럴듯한 제안까지 했지만 수백억짜리 세금 먹는 골칫거리만 남았습니다. 무책임한 대회 준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전북도는 야영장을 활용해 국내외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더위와 침수 위험은 그대로여서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고민도 큽니다. 둘 다 옮기는 건 부담스러웠을까요? 육사에 있는 흉상은 옮기고 국방부 청사에 있는 흉상은 그대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거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육사에 있는 흉상은 옮기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 육사는 되고 국방부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한 육군사관학교는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생도 교육시설 앞에 배치된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 등에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도 홍 장군의 과거 공산주의 경력과 독립운동 업적 사이에서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의 이전과 존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육사 흉상 이전이 타당하다며 이전 찬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정부의 역사 왜곡이자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흉상 이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육사가 교내의 흉상 이전 여부를 먼저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청사 앞에 흉상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표현이 더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보는 걸까요? 여당은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용어 변경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고요. 그런데 엊그제만 해도 정부는 당분간은 이 오염수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겠다고 했었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기준에 의해 처리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수협 중앙회장이 후쿠시마 처리수로 부르겠다고 발표해 정부에서도 용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이것은 핵폭탄과 같다. 그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거죠. 여당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염 처리수가 맞는데 정치 공세를 위해 오염수와 핵폐수로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오염수라고 불리는 물은 처리되어 배출되는 물이라며 용어 변경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트리티드 워터, 그러니까 처리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 변경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와 당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총선 지원 취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지적에 원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되고 왜 그 밑에 직급, 그러니까 장관인 본인은 안 되냐는 식으로 응수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안병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위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 성향 포럼에 참석했는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권 교체 강화를 언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 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됩니다. 원 장관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탄핵 심판까지 갔다 결국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응수했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은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기 짝이 없습니다. 장관의 퇴장을 좀 요청드립니다. 백지화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 구성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앞서 양평군 주민들은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늘은 검찰이 애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하기로 한 날이었죠. 하지만 이 대표가 향한 곳은 민주당의 텃밭, 목포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할 때 상당히 센 표현이죠. 국민 여론전을 위한 화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워크숍에서 정권 폭주를 바로잡겠다고 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목포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원고에 없던 국민 항쟁이란 단어를 꺼내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맞받은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오후엔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당 추산 1,500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해양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새를 결집해 전국적인 여론전을 위한 불씨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은 무시한 채 이슈로 이슈를 덮으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일 이곳에서 1박 2일 밤샘 의원총회를 하고 주말엔 다시 한번 장외 집회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국민 항쟁 언급에 국민의힘은 검찰 조사나 성실히 임하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요.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남 목포를 찾아 오염수 규탄 대회를 연대대해 궁지에 몰릴 때만 호남을 찾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짜뉴스 선전선동에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으니 텃밭으로 달려가 손을 내민다는 겁니다. 오늘이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요구 날짜였던 점을 지적하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로지 릴레이 괴담 주장으로 일관했고 호남의 현안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정권 비판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부디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나 성실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대표가 문제 삼은 윤 대통령의 연찬회 발언을 사실 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공개 비판에도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이 대표가 국민 항쟁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지난 1997년 이후 26년 동안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하지만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사형을 집행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너무 오래 장비를 안 썼으니까요. MBN 취재 결과 사형 집행시설은 교도소 등 교정기관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죠. 이상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뉴스 추적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부는 MBN의 공식 질의에 교정기관이 사형 집행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시설의 설치 기준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형 집행시설이 설치된 이곳 서울구치소에는 16명의 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정시설은 전국에 4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교정기관의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집행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입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이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6년 전인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지시 내용이 전해지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 한 장관의 지시로 20년 넘게 집행을 멈춘 사형제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형은 없다고 수감 태도가 불량하던 사형수들이 일명 겁을 먹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심가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장관이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지시가 내려온 이유가 있겠죠? 네, 취재를 해보니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선 한 장관의 지시가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에 그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 두 가지 언급을 종합해보면 지난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시작으로 흉악범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형 집행 재개를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집행시설을 검토하라는 것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반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시그널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범죄 진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지난 1997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는 모두 59명입니다. 네. 이 중에는 시청자들도 잘 아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과 강호순, 정두영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지 않다 보니 수년째 각각 대구교도소와 서울구치소 등에서 계속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수감 중에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작업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연결해 교도소 담을 넘으려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장관의 이번 지시는 사형을 선고받고 대기 중인 재소자들의 불량한 태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시설 관리를 하면 조만간 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형의 집행권자인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외교적인 문제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사실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 헌법재판소도 사형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 중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심사에서는 합헌 판단을 내렸는데 법무부는 이번에도 사형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또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70%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90% 이상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실제 집행까지는 국민의 법 감정과 국내외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LH 이제 더 이상 깎일 체면도 없을 듯합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와 전관 카르텔 잇따른 LH 비리가 터지면서 이번엔 검찰이 수천억 원대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LH 전관업체 11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LH 임직원 출신이 포진한 건축사무소들은 입찰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정해놓는 짬짬이 수법으로 입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건축사 사무소 11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부터 LH가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공사 감리 용역 입찰에 담합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담합에 참여한 업체의 자진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이 입찰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정해놓는 수법으로 짬짬이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따낸 용역 낙찰 규모는 한 건당 수십억 원인 만큼 검찰은 총 담합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11개 업체 중 상당수는 LH 출신 직원이 있는 전관업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편법으로 감리업체가 선정되고 이게 아파트 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이어지면서 최근 LH 철근 누락 사태 등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순살 아파트 원인 중에는 LH 전관 카르텔이 있다고 보고 엄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우선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유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경찰은 최근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 압수수색 등에 나섰고 공정위도 철근 누락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담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LH와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환전소에 외국인 강도 2명이 침입해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이들이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방탄복을 갖춘 대원들을 투입했습니다. 윤기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무언가를 들고 서둘러 차량에 올라탑니다. 그러고선 쏜살같이 도망치는데 환전소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강도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동남아 국적으로 보이는 외국인 2명이 60대 환전소 업주를 위협해 8,0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가량을 가로챘습니다. 돈을 바꾸는 척하며 환전소로 들어간 이들은 갑자기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업주를 위협하고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전소에서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사람으로 목격했는데 바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강도라고 그래서 신고를 해라. 강도질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환전소 인근 CCTV를 통해 이들이 탄 차량 번호를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는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을 투입하는 한편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양손이 묶여있고 폭행 흔적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가족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밤 구급차 한 대가 출동하고 들것을 들고 내립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빈 들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1시간 뒤 과학수사대 차량이 도착합니다. 그젯밤 8시 55분쯤 서울 미아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막 뛰어오면서 그거를 책통을 열지는 못했어요. 좀 자주 이렇게 도착하더라고. 소주병이 창문 있는데 엄청 많아. 숨진 여성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문을 개방했을 땐 이미 두 사람 모두 숨진 후였습니다. 여성은 발견 당시 양손이 테이프로 묶여 있고 얼굴엔 폭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안에선 번개탄 흔적이 발견됐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성은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쯤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는데 왜라는 짧은 한마디 후 바로 전원이 꺼지면서 위치 추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소로 돼 있고 가족이 여성의 주소를 바로 기억해내지 못한 것도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산후도우미들이 신생아를 돌보면서 흔들고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모습이 담긴 CCTV까지 제출됐는데 법원은 여기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우미들이 동의하지 않는 촬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국민 감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산후도우미 A씨는 지난 2020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흔들고 젖병을 물려둔 상태로 잠시 방치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60일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빠르게 달리면서 흔들었습니다. 함께 고용된 도우미 B씨도 수시로 짐볼에 앉아 아기를 1분당 80에서 90차례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서 각각 6번, 74번 발견된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선 혐의를 입증할 가정용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녹화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부모도 촬영되는 부분이나 보관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도 중대하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로는 유죄를 줄 수 없다라는 법리를 따른. 또 영상을 보더라도 이들의 행동으로 신생아의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고 불리는 케타민,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죠. 검찰과 세관의 4개월의 취재 끝에 3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케타민 17kg을 밀수한 조직원 27명이 모두 다 붙잡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수사관과 세관 직원들의 몸수색에 격렬히 저항합니다. 여성이 빼앗기지 않으려던 것은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비행기에 버젓이 들고 탄 핸드백에는 무려 990g, 시가 2억 원 상당의 케타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여성을 비롯해 케타민을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밀수한 조직은 대담했습니다. 적발된 케타민이 총 17.2kg, 43억 원어치나 됐는데 대부분은 소지품 속에 슬쩍 숨겼습니다. 속진 지게꾼이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의복, 소지품 등의 마약을 숨겨 운반하는 바디패커 수법으로 조직원들은 서울 강남의 클럽에 다니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20, 30대였습니다. 10명 안팎의 소수가 모여 몇 달 새에 3번에서 4번만 마약을 밀수하고 흩어지는 식으로 움직여 추적을 피했습니다. 합동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세관이 4개월간 이들을 쫓아 조직원 27명을 모두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과 세관은 이번 사건처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밀반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벌건 대낮에 낫을 들고 검찰청 민원실에서 20대가 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게 이유였죠. 현재 이 남성은 원하던 대로 구속돼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에 낫이 들려 있는데 길이가 무려 22cm나 됩니다. 20대 남성은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을 구매한 뒤 이곳 영월지청으로 왔고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뒤 건물 안에 있는 민원실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들고 급하게 막 오면서 여기 도형을 안 내리니까 이쪽으로 막 간 거죠. 출동한 경찰과 맞선 이 남성은 투항 권유에도 낫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땅에 주저앉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아직 벌금 납부 기한이 남아있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 없다고 유치장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직원은 통화했는데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있는 직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벌금 6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엊그제는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양손에 흉기와 3단봉을 들고 나온 남성, 또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등등 돌이켜보면 말이 되나 싶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 5건 중 1건은 이른바 홧김의 범죄였죠. 그 원인 중 하나로 분노와 충동 조절 장애가 꼽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요? 코로나19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윤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흉기를 든 한 남성이 길거리를 배회합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3단봉을 펼쳐들고 골목 안을 향해 휘두릅니다. 지난 26일 흉기와 3단봉을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피를 흘리는 남성을 태우고 황급히 움직입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빌라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분노를 참지 못해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범죄 5건 중 1건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이후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사회와 단절되면서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분석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점 더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심신미약 등은 통상 감형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다만 뭐 예외해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해서 이걸 질병으로 봐야겠다 할 수 있을 때는 그때는 인정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새 진단을 받기도 쉽지도 않고. 분노와 충동 조절 장애로 갈수록 늘고 있는 흉악 범죄. 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전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공구를 훔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년간 훔친 공구값만 1억 원어치나 됩니다. 훔친 공구는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했고 모두 다 유흥비로 탕진해버렸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철제 차단막 아래 틈 사이로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10분이 지난 뒤 남성은 무언가로 가득 찬 마대자루를 메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1년 2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공사장 24곳에서 1억 1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훔쳤습니다.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에 공사장 차단막 사이 틈을 이용하거나 철문을 절단기로 부수고 침입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훔친 공구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현금만 내고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 꼬리가 밟혔습니다. 경찰이 범행 현장과 도주로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겁니다. 훔친 공구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해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 혐의로 복역 후 2021년 출소한 남성은 직업이 없고 돈이 필요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이 진술한 부분이 현장을 가보니까 다 그렇게 도난이 돼 있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도 안 한 것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찰은 남성을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고금리 속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던 보험사들이 올 상반기에도 60% 이상 성장하며 9조 원대 순이익을 냈습니다. 손해율도 낮아졌고 수혜로 지급해야 할 자동차 보험금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직원 연봉을 대폭 올려주는 등 실적 잔치를 벌이면서도 사회 공헌 금액은 매년 줄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소비자들의 민원 접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원성을 자아내고 있죠.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올해 상반기 8,300억 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5% 넘게 성장하며 손해보험사 빅3로 뛰어올랐습니다. 벌어들인 돈으로 임직원 급여를 펑펑 올려줘 평균 보수는 업계 1위 수준입니다. 반면 올해 1분기 사회 공헌 금액은 고작 1,600만 원, 업계 최저 수준입니다. 상반기 접수된 소비자 민원도 2,904건으로 11개 손보사 전체 평균보다 많습니다. 메리츠 화재뿐 아닙니다. 보험사들의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무려 63% 증가한 9조 1,400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 1분기 보험사들의 사회공헌 비중은 한화손보를 제외하고는 거의 0%대입니다. 약속한 기금 지원 규모도 은행과 카드사들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수익성과 외형 확장에 치중하면서 사회 환원과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많은 수익을 내면서 타금보다 적은 사회 공헌 활동 비중을 높여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 신장과 민생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고금리 속에서도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내다 보니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누적 평균 손해율은 77%로 보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보험료 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의 유럽 관광 명소가 넘치는 인파로 몸살이 앓는 것은 오래된 얘기죠. 그래서 바퀴가 달린 여행 가방은 돌길에 너무 시끄럽다며 갖고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자체적으로 일부 제한 조치를 두곤 하는데 베네치아가 내년부터 주말 당일치기 여행객에겐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고정숙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1일 이탈리아 세계문화유산 베네치아의 산마르코 광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기후변화가 부른 만조 홍수 탓인데 관광객들은 사진 찍기 바쁩니다. 유네스코는 기후변화와 과잉 관광으로부터 현지 당국이 문화유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원주민 이탈마저 겪는 베네치아시가 이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브루냐로 시장은 내년부터 축제 기간 외 가장 중요한 주말에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입장료를 부과하는 안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과잉 관광 몸살을 앓는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 촬영지 크로아티아 드브로브니크는 먼저 선박 탑승 인원과 체류 시간 등을 제한했습니다. Anyone who didn't want to obey by the rules, unfortunately, we needed to say that they cannot come to Dubrovnik anymore. 영화 겨울왕국의 배경으로 인구 700명 규모 오스트리아 할슈타트에선 최대 하루 10,000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견디지 못해 한때 사진 촬영을 막는 펜스가 설치되고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리스 휴양지 파로스 섬 주민들은 관광객을 위한 유료시설 설치로 해변을 빼앗겼다며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2년 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버지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젠 양육비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이름뿐 아니라 주소까지도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한 50명 가운데 일부라도 지급한 사람은 고작 8명밖에는 안 됩니다. 사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럼 면허 정지 같은 거요. 그것도 몇 달 안 되니 버티면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대 김모 씨는 5년 7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한 5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채권자가 원하면 명단 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은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면허 정지를 요청해서 되기는 했지만 또 이제 그걸로 면허 정지로 인해서 또 일을 못하니까 멈추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행정소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재에 따라 채무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2%에서 7% 수준이고 일부 지급을 포함해도 5%에서 15% 수준에 그칩니다. 제재가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3년 동안 공개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 금지는 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재산 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난 가족만 20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지진은 튀르키예 주민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보이는 폐허들보다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 치유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도 피해를 입었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며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상처를 이겨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MBN이 준비한 대지진 그 후 마지막 순서 서영수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디야만 씨는 이번 지진으로 20명 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무너진 집을 볼 때마다 그리운 가족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습니다. Bir yaşında çocuğu vardı, 8 aylık karnında çocuğu vardı hanımı. Ablamı kaybettim, yeğenlerim.
지진이 남긴 가장 큰 과제는 생존자들의 마음에 생긴 커다란 구멍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지진 공포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를 극복해야만 진정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They're always afraid. They couldn't sleep alone. When we finished this session, they back to home very happy.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연대도 튀르키예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구호단체에 선뜻 내어준 창고 소유주부터 Bunlarda çok güzel insanlar tanıdım. 5-6 aydır da berber çarşı çok güzeldi. Söyleyeceğim bu kadardır. 지진으로 소중한 친구를 잃었지만 다른 이들의 아픔을 먼저 보듬는 구호 활동가까지 People they have this own hope for rebuilding their life in this city. That make me actually happy. 함께할 이들이 곁에 있기에 계속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진이 남긴 아픔은 분명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손을 내밀 때 이 긴 터널의 끝을 비추는 희망의 불빛은 조금씩 밝아집니다. 튀르키예 살루르파에서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항명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사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이 계속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겨우 월급 5만 원 갖고 어떻게 먹여 살릴 건데? 저 때나 지금이나 병역은 선택이 아닌 의무지만 월급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병사 봉급은 병장 기준 딱 100만 원. 내년엔 지원금 포함 165만 원, 내후년엔 205만 원까지 오르거든요. 내년엔 단기 복무 장려금도 33% 올라 장교는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부사관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됩니다. 군인 처우 개선이야 두 손 들고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이쯤 되니 일각에선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야 할까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어차피 저 정도 월급이면 굳이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군대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를 도입해 요즘 시대에 맞는 소수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군인 수가 너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엔 현대 군대의 전투력은 머릿수가 아닌 기술력에서 나온다. 미사일이나 로켓처럼 첨단 무기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모병제는 돈 없는 집 자식만 군대 보내고 부잣집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이 나라에서 징병제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하지만 전 세계에 군인을 파병하고 있는 미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모병제 국가지만 18세에서 25세 남성은 징병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전시에 대비해 징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고 김광석 씨가 1993년 부른 이등병의 편지.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라면 입영 전날 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훔친 추억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춥고 배고파도 배우는 게 있다는 식의 추억담을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다면 군대도 생각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군인을 공짜 인력이 아닌 명예롭고 대우받는 직업으로,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선택지를 넓혀주는 식으로 말입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로 체질 개선을 하는 일, 그 또한 우리 정부의 임무 아닐까요? 이부나 마나한 성능 미달, 방탄복 같은 걸 지급하는 거 말고요. 김주혜 그런데 오늘은 작지만 강한 군 만들려면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원조 돌직구 오승환에 못지않은 직구를 앞세워 제2의 오승환을 꿈꾸는 고졸 2년차 투수가 있습니다. KT 박영현을 강재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찍어 누르는 묵직한 직구에 타자들의 배트가 허공을 가릅니다. 공을 컨택해도 구위에 눌려 평범한 뜬공이 되기 일쑤입니다. 리그에서 7번째로 가치가 높은 KT 박영현의 돌직구입니다. 지난해 프로에 입단한 고졸 2년차 어린 투수지만 벌써 마무리 투수전에 나오는 셋업맨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목표는 홀드 20개가 처음 목표였고 근데 하다 보니까 조금 사람의 욕심이 좀 가득한지라 그래도 홀드 왕도 욕심이 생기고 이제 박영현은 자신의 목표보다 7개를 이미 초과 달성하며 홀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돌직구의 상징 오승환이 롤모델인 박영현은 제2의 오승환이라는 주변의 말이 부담보다는 더욱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 우상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좀 뿌듯하고 제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좀 그게 저한테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 박영현. 문동주, 최지민 등 KBO 동기들과 함께 금메달을 따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금메달을 너무 따고 싶고요. 시즌도 잘 끝마치고 이제 아시안 게임 가서도 좋은 결과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현재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사이 모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일요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전남과 경북 내륙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모레까지 제주와 경남권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내륙과 전남 동부 지역으로도 최대 150mm 이상, 호남 지역에도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는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이 27도,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부산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제는 대체로 낮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폭염 수준의 심한 더위는 없겠습니다.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